저는 서울에 사는 32살의 여성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했고 미래를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와의 인연이 그 사람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방해로 인해 끝나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분을 많이 겪은 건 아니지만 참 보통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절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며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보다 더 조건이 괜찮은 여성이 나타나자 바로 돌변했습니다. 저와 예비 남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 갑작스레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라면에 찬밥을 내주셨죠. 그 찬밥 한 그릇이 말해주는 태도는 어쩌면 수많은 말보다 더 명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저를 그렇게 대했던 예비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겠다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예비 남편과의 만남은 특별한 계기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오랫동안 일해왔고 예비 남편 역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렸고 제 직장 후배였죠. 저는 비교적 빠르게 승진을 하며 인정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저를 예비 남편은 선배로 여기며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부서 전체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예비 남편은 저를 유독 챙겼고 회식이 끝난 늦은 밤길은 위험하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고집을 부리더군요. 결국 그는 저희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엔 그의 고백을 거절했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며 사적인 관계로 얽히는 게 부담스러웠고 혹여 헤어지게 되면 어색한 상황이 될까봐 걱정도 되었으니까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를 이성적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늘 한결같았어요. 변함없는 그 모습에 저도 서서히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처음 고백 후 6개월이 지나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신뢰가 쌓였고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예비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전부터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예비 남편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며 밝고 싹싹한 며느리가 꿈이었다고 하셨고 만나기 전부터 향수나 립스틱 같은 선물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정성에 저도 감동했고 홍삼이나 과일을 예비 시부모님께 보내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죠. 아이고, 이제야 목소리를 듣네. 반가워요. 젊은 나이에 참 대단해요. 우리 집 예비 며느리라고 내가 주변에 자랑하고 다닌다니까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통화였지만 분위기는 정말 좋았고 예비 시모는 꼭 한 식구 같다는 느낌까지 주셨지요. 그 뒤로도 몇 번의 통화를 나눴고 마침내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의 좋은 인상과 예비 남편의 확신으로 저는 시댁 방문이 기대되고 기쁘기만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 저를 맞이한 시댁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중요한 날, 예비 시아버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우셨고 그나마 집에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전혀 반기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많이 부족합니다. 예의상 하는 제 인사말에 어머님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마다 잘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엔 네가 한참 모자라지. 처음 듣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전화로는 그렇게 다정했던 분이 직접 만나자 돌변한 모습을 보이며 저를 비꼬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예비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그저 농담을 하는 거라고 둘러댔지만 제 귀에는 결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처음 인사드리러 왔는데 그 앞에서 조롱과 비아냥을 농담으로 포장하는 시어머니는 없으니까요. 그 이후 벌어진 일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엔 참 별의별 일이 많다고들 하지만 제가 겪은 그날의 일은 정말이지 상식 밖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도 온 김에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주방으로 향하셨고 잠시 후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저와 남자친구를 부르시더니 식탁 앞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차려진 밥상을 보고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냄비째 대충 끓인 라면과 김치 한 접시, 그게 전부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애들 라면 좋아하잖아. 나도 귀찮은데 너 온 김에 특별히 끓여준 거야. 감사한 줄 알아야 해. 그 말에 예비 남편조차 당황한 눈치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왔는데 겨우 라면이 다예요? 장난하시는 거죠? 그때 예비 시어머니는 냉랭하게 대답했어요. 장난? 난 그런 거 안 좋아해. 까탈스러운 사람 싫고 편식하는 사람은 더 싫어. 정성껏 라면 끓였으니까 너는 감사히 먹고 가.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목에 걸리는 듯한 라면을 억지로 넘기며 식사를 대충 마쳤습니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 건넨 채 쫓기듯 그 집을 나섰지요. 그때 저는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처음 인사 온 예비 며느리에게 이런 식의 대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결국 저는 예비 남편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자기야, 아무래도 어머님이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아버님도 약속 있다고 갑자기 나가시고 그거 나 때문인 거 맞지? 예비 남편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가 왜 자기 싫어하겠어.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랬던 거야. 아빠도 진짜 자길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냥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셨다면 약속을 미루자고 하시거나 음식을 시켜주시거나 했어야지. 하필이면 라면에 찬밥 한 그릇이라니 이건 그냥 내쫓으려는 거나 다름없잖아.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음식 준비한다고 바쁘셨거든. 그때까진 진심으로 자길 좋아하셨어. 내가 엄마한테 이유를 꼭 물어볼게. 그날 저는 그렇게 예비 남편의 말만 믿고 한 번 더 이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가 나에게 잘해줬던 기억도 있었고 정말로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에게 따로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그녀와 마주 앉은 카페에서 저는 모든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말했어요. 너는 내가 그렇게 눈치를 줬으면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야지. 왜 아직도 붙어 있는 거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에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나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우리 아들이 너 좋다고 하니까 그동안 참고 봐준 거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너 마음에 든 적 없어. 그리고 그녀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떤 사진 하나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엔 단정한 외모의 젊은 여성이 웃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내 친구 딸이야. 지금 의대 다녀. 얼굴도 예쁘고 우리 아들보다 6살 어려. 나중엔 의사가 될 애야. 예비 시어머니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대기업 다닌다 해도 결국은 그냥 월급쟁이잖아.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많고 얼굴도 평범하고 집안도 그저 그렇고 그런 며느리 난 원하지 않아. 난 의사 며느리 얻고 부자 사돈 만나서 내 아들 팔자 좀 펴보고 싶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처음엔 저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도 알고 보니 제 경력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여성이 나타나자 저는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찬밥을 준 것도 싸늘한 태도도 그 모든 건 다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친구 딸이 저보다 더 낫다고 판단한 순간부터 저와 예비 남편을 갈라놓을 계획을 짠 것이 분명했어요. 그날 카페에서 그녀의 본심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 깊이 어처구니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죠.
결국은 저보다 잘난 의대생 며느리감을 원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거군요. 처음부터 저희를 떼어 넣으려고 라면 한 그릇으로 저를 밀어내셨던 거네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제야 눈치챘구나. 맞아. 내가 그 라면 끓여준 건 너한테 파혼하라고 했던 마지막 경고였던 거다. 우리 아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이제 좀 나도 아들 덕 좀 보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속에 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게 부모로서 하실 말씀이세요? 아들을 무슨 장사하는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덕 좀 보겠다니요. 저한테는 대기업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는 월급쟁이라고 해놓고 같은 대기업 다니는 어머니 아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는 건데요? 게다가 어머니가 말하는 그 의사 며느리감은 집안도 외모도 미래도 다 갖췄다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천박한 잣대로 인생을 평가하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죠. 저를 무시하고 라면 한 그릇으로 쫓아내려 했던 그날부터 저는 어머님과 이 집안에 어떤 애정도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낼게요. 저도 더는 그런 아줌마와 보고 지낼 이유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속이 시원했어요. 물론 아직 남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그날 깨달았죠. 예비 시어머니처럼 사람을 조건과 배경으로만 판단하는 이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 살아간다는 건 저에게 모욕이자 고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집안에 제가 시집을 간다는 건 저희 부모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온 힘을 다해 키워주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시댁에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끝내기로 결심했죠.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연히 전 그 여자의 번호를 핸드폰에서 지운 상태였고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일로 부탁이 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줄 수 없겠니? 저는 이미 모든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만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요했죠. 회사 앞에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릴 테니 꼭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더니 진짜로 퇴근길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놀란 마음에 발걸음을 멈췄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절 붙잡았습니다. 제발 딱 10분만 시간을 줘. 아니 5분이라도 좋아. 부탁하마. 그 모습에 결국 저는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고 회사 근처 카페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카페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손을 덥석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줄 수 없겠니?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못 하세요? 저보고 늙었다고 아들보다 나이도 많다고 말씀하시고 의대생 며느리 보겠다고 저더러 헤어지라고 하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아들놈이 너랑 헤어지고 집에서 나랑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이젠 회사까지 그만두겠다고 하더라. 내가 어떻게 그걸 두고 보겠니? 네가 우리 아들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도 2번 다시 너한테 상처 주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녀의 눈물과 사과의 마음 한켠이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본 모습을 본 이상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른다는 불신이 너무 깊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제 인생을 조건 따지는 사람들의 계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사정을 모른 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던 사람과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려던 찰나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며 자리를 비우더군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 저도 화장실로 향했는데 그곳 비상계단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하고 있었고 내용은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내가 울면서 매달리니까 카페까지 따라왔지 뭐야. 깜짝 놀라서는 눈치 보며 흔들리는 얼굴이더라. 조금만 더 하면 다시 만나자고 할 것 같아. 솔직히 걔가 우리 아들 상사라고 해도 뭐 어때? 여자 나이 32이면 이제 볼장 다 본 거잖아. 우리 아들은 이제 30밖에 안 됐어. 아직 창창하잖아. 지금 저 애를 다시 만나게 해서 당장 회사만 그만두지 않게 만들면 돼. 영숙이네 딸이랑 소개시켜 줄 때까지만 잡아두는 거지. 얼굴도 예쁘고 의대생에 6살이나 어리니까 막상 우리 아들도 얼굴을 보면 바로 넘어갈걸? 그 대화를 들은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단지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게 하기 위해 저를 일시적인 가짜 며느리로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라는 사람은 그녀에게 단 하나의 가치도 없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하는 아들의 진심조차 무시했고 그저 자식의 인생을 사업처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한 줄 알았던 불과 몇 분 전의 그 모습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의대생 며느리를 얻겠다는 욕심에 남의 인생쯤은 가볍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꾹 참았어요. 그녀에게 그대로 따지고 화를 내는 건 그저 감정의 배출일 뿐이었죠. 저는 더 깊이, 더 오래 남는 진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일도 모르는 척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 예비 시어머니가 친구와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주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주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복이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대신 확실히 해주세요. 저희 이제 결혼해도 되는 거죠? 나중에 말 바꾸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내가 두 사람 결혼 꼭 밀어줄게. 대신 우리 아들이 회사 안 그만두게 설득 좀 해줘. 그게 다 너밖에 못해. 그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자기 계획이 착착 진행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녀의 속셈을 다 들었다는 것도 지금 이 상황이 모두 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말 안 했던 게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 너무 모욕적이었고 집에 초대해서 저를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두 분은 말을 잇지 못하다 결국 분노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야? 라면 한 그릇? 찬밥? 너를 불러서 그걸 먹고 오게 만들었다고? 이 천하의 몹쓸인간 같으니라고. 그래, 우리 딸 당한 거 똑같이 갚아줘야 속이 풀리지. 네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면 엄마 아빠가 뭐든 도와줄게.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남자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오고 걔네 엄마가 그때 저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도 한번 겪게 하는 거예요. 며칠 후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만나서 제대로 인사드리자. 그때 우리 부모님한테는 인사 못 드렸잖아. 제 말에 남자친구는 긴장했지만 기꺼이 찾아오겠다고 했죠. 그리고 약속한 날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엄마의 얼굴은 싸늘했어요. 장모님, 제가 사위로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결혼 허락한 거 아니야. 적어도 자네가 모자라단 걸 아는 건 다행이구만. 그런 분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넘볼 걸 넘지 말아야지. 우리 딸 같은 아깝고 예쁜 아이가 왜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긴 했어도 남자친구의 얼굴이 굳었고 분위기는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하이라이트로 엄마가 직접 남자친구를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우리 딸이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라면에 찬밥 줬다며?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춰서 준비했네. 식탁 위에는 정말로 찬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을 본 남자친구는 입을 꾹 다물었고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혹시 마음에 안 드나? 자네 어머니는 우리 집이 우습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우리는 편식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그런 사람은 우리 집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만 알아두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비 남편은 젓가락으로 김치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조심스럽게 밥을 입에 넣었어요. 그날 그는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밥을 다 먹고 가방을 챙기더니 조심스럽게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죠. 그런 초라한 뒷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엔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짓을 알면서도 끝까지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에게 실망했고 결국 신뢰를 잃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이번 일을 통해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모욕이었는지를 똑똑히 느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남의 자식을 라면 한 그릇으로 시험해 보려던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자식이 찬밥 한 공기에 얼마나 모욕스러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겠죠. 그날 라면을 목에 넘기기도 어려워하며 급히 나오던 제 모습이 떠올랐고 이번엔 그 감정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오래 지나지 않아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복수 밥상의 사진을 보낸 직후 당장이라도 전화기를 부술 듯한 분노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찬밥에 김치 쪼가리 하나? 너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볼 것도 없는 집안에 우리 아들이 인사드리러 갔으면 대접을 똑바로 했어야지.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도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라면에 찬밥 차려주셨던 건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 수준에 맞춰야 예의라며 그대로 준비하신 건데요. 뭐라고? 네가 지금 자기 입으로 다 말했네. 너희 부모랑 짜고 우리 아들한테 일부러 그랬던 거였어? 안 되겠다. 당장 너희 부모님 뵙고 따져야겠어. 주소 불러. 내가 지금 당장 갈 거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또박또박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상황은 예상된 수순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예비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좋은 저희 집의 모습에 예상 밖이었던 듯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본색은 숨기지 못했죠. 곧바로 얼굴을 찡그리고 쏘아붙였어요. 아무리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는 입장이라지만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인사드리러 왔으면 감사한 줄 알고 대접을 했어야죠. 12첩 반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찬밥에 김치 쪼가리라니. 요즘은 거지들도 그렇게는 안 먹는다니까요. 그 순간 엄마가 단단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우리 딸이 인사드리러 갔을 때 라면에 찬밥 준 건 누구였더라? 그때는 우리 집안이 우습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그쪽도 아들을 대접받게 하고 싶으셨으면 우리 딸도 사람 대접은 해주셨어야죠. 예비 시어머니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반격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나 되니까 당신 딸 같은 사람 좋아해 준 거지. 다른 남자였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때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어림도 없다는 말을 우리가 몇 번을 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딸한테 줄 서 있는 남자만 해도 셀 수 없어요. 우린 어차피 이 결혼 반대했었고 그쪽 아들이 좋다고 해서 허락해 준 거였거든요. 무슨 뭘 보고요? 우리 딸은 대기업 과장이에요.
그리고 그쪽 아들은 그냥 평사원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구제해 주는 건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예비 시어머니는 점점 더 흥분한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러시면 파혼이에요, 파혼. 그러자 저희 엄마가 단호히 말했어요. 파혼 좋아하시네. 당신 아들이 우리 딸과 헤어진 후에 회사 그만둔다니까 다시 만나달라고 꼬드긴 거 다 압니다. 당신이 카페에서 우리 딸 만났던 날 비상계단에서 친구한테 하던 전화통화 우리 딸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아들을 집으로 부른 거예요. 당신이 우리 딸한테 한 대로 당신 아들한테 똑같이 보여주려고요. 그게 얼마나 큰 모욕인지 뼛속까지 느껴보시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걸 다 들었다고? 예, 다 들었죠? 우리 딸이 아무 말 없이 참고 넘어간 줄 아셨나 본데요. 우린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우리 딸 안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굴 무시하고 이용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기억하세요. 이게 전부 당신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는 성질을 죽이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누가 아쉬워할 줄 알아? 어차피 난 잘 사는 집안, 사업하는 사돈에 의대 다니는 며느리 얻을 거고 너희 같은 별 볼 일 없는 집안 따윈 아쉬울 것도 없어.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희 가족을 깔보고 비웃으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 그쪽이야말로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알기나 하고 떠들어요? 우리 딸이 굳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애초에 당신 같은 사람 꼬일까봐 말 안 한 거예요. 우리 남편 이 지역에서 30년도 더 넘은 멀쩡한 회사 대표라고요. 땡땡 기공이라고 들어봤어요? 직원 숫자만 100명이 넘는 회사인데 뭐라고요? 당신 지금 거짓말이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회사 이름을 듣자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럼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엄마는 핸드폰을 꺼내서 아빠가 실린 잡지 인터뷰 기사와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표 소개 사진을 예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은 듯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아버지까지 한마디 하셨어요.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정말 끔찍한 사람이네요. 그제서야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변했어요. 저희 아빠와 엄마의 팔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휴, 제가 사람을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집 딸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거예요. 제발 두 사람 다시 결혼하게 해주세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 집안 며느리감으로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녀의 팔을 뿌리치며 말하셨습니다. 사람의 조건이 다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먼저입니다. 딸 가진 아비로서 이것보다 더 끔찍한 장면은 본 적도 없어요. 애초에 그쪽 아들이 우리 집보다 부족하든 많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딸보다 나은 며느리감 생겼다고 생각하고 라면 한 그릇으로 사람을 무시한 순간 저는 그 집안에 우리 딸 보낼 마음은 싹 사라졌습니다. 이 결혼은 파혼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기가 막힌 얼굴로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날 결국 반강제로 우리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저와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야 정말 부끄러움을 느낀다. 너한텐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 진심 어린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의미로 엄마가 예비 남편에게 차려준 찬밥과 김치의 밥상에 대해 그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죠. 아니야, 나라도 똑같이 했을 거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렇게 모든 관계를 정리한 후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간 쌓아왔던 경험을 발판 삼아 아빠의 일손을 도우며 저만의 자리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 후 지인을 통해 예비 남편과 그 집안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랬던 의대 며느리감은 사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의대 다닌다는 그 친구 딸은 애초부터 입시에 떨어진 재수생이었고, 그 친구 남편이 한다던 사업은 퇴직금 털어 시작한 이상한 다단계 화장품 회사였는데 이미 망한 지 오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집안 아줌마는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다가 자기 아들 인생까지 망칠 뻔한 위기에 처한 셈이었죠. 남자친구는 그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집을 나왔다고 해요. 엄마 얼굴도 보기 싫다며 지금까지 따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매일 밤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그제야 자신이 한 짓들을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봉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이별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믿기 어려울 만큼 어이없는 이유였죠. 그 사람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스스로를 명문대 출신이라 자부하며 제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단지 최종 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말이죠. 저희 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중엔 어머니 앞에서 영어로 대화하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한 성격하는 제가 그냥 넘어갔을 리 없죠. 결국엔 단단히 한 방 먹여주며 그들과의 관계는 끝이 났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차분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갑작스레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별은 저희 가족을 큰 충격에 빠뜨렸고 어머니는 남매 둘을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운영하시던 작은 방직회사를 물려받아서 회사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죠. 당연히 처음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에 익숙치 않아서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종종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눈물을 훔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는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원단을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살림만 하시던 분이 직접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게 된 거죠. 남들이 보기엔 엄청 대단한 성공은 아닐지 몰라도 저희 가족에겐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 집안 형편이 어려워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하셨어요.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은 후에도 주변의 무시를 참 많이 받으셨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반드시 잘 돼서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그는 저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처음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을 때 국민학교 졸업이라 무시하기는커녕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며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마음이 열렸고 점점 결혼을 꿈꾸게 되었죠. 1년쯤 사귀었을 때 그가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자기야, 앞으로는 자기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자. 그 말이 저는 너무 고마웠고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싶어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는 저희 어머니가 사업가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 단지 홀몸으로 고생해서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혼을 받은 뒤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일을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전부터 저희 어머니는 어디 가서 우리 집안의 재산이나 직업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늘 당부하셨습니다. 괜히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용기를 냈고 그 사람도 많이 놀라면서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자 그는 저희 집과 본인 집에 격차를 느끼는 듯했어요. 그래도 저는 조건보다는 사람을 보고 결혼한다는 생각이었고 예비 남편도 저를 조건으로 선택한 게 아니었기에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저는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었죠. 저희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제가 직접 말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시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예비 남편은 그렇게 해주었고 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시댁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그때까지 저희 엄마의 학력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처음 인사드리던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너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했지? 그럼 사부인이 혼자 너랑 동생을 다 키우셨겠네. 대단하신 분이시네. 지금도 직장 다니시나 봐? 네, 회사 다니세요. 세상에, 지금 연세에 직장을 다니신다고? 사무직이신가 봐. 그러면 혹시 좋은 대학을 나오셨나?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어릴 적 집안 형편이 어려우셔서 국민학교까지만 졸업하셨대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 졸업,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인 어머니였지만 그런 학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매를 혼자서 키워내신 분입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런데 그날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너희 엄마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은 처음 들어봐. 충격이다 정말.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예비 신우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중졸은 몰라도 초졸은 처음 들어봐. 말도 안 돼. 순간 식탁 위에 공기마저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비 남편이 곧바로 저를 감싸주었어요.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혼자 자식들 이렇게 잘 키우신 것만 해도 존경스러워. 요즘 누가 학력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 두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부끄럽다. 엄마, 그리고 미란이 너도 이제 그만 좀 해.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난 그냥 놀라서 그런 거지. 나쁜 뜻은 아니었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건 예비 남편과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자란 점을 높이 사주셨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달랐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드러나 있었어요. 식사 내내 저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무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예비 시어머니가 밥상을 치우는 걸 도우며 부엌에 들어간 순간이었어요.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자리를 비운 그 틈을 타서 예비 시모와 시누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엄마가 국졸이라니. 만약 나라면 창피해서 매일 울었을 것 같아. 예비 시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바라보며 마치 걱정하는 척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언니,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혹시 언니도 엄마가 국졸이라 살면서 상처받진 않았을까 싶어서요. 우리 집안은 엄마도 명문대 나오셔서 저는 솔직히 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잘 안 가요. 속이 끓어올랐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국졸인 게 창피할 일은 아닌데요. 엄마는 저희 남매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열심히 키우셨어요.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자 예비 시누는 발끈하듯 대답했죠.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잖아요. 흥분하지 말아요. 엄마 앞에서 창피하다고 말할 사람 어딨어요? 그 정도는 명문대에 나온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어쨌든 언니는 다행히 똑똑해서 우리처럼 명문대에 나왔으니 된 거 아니에요? 나머지 흠은 우리가 참고 넘어갈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흠을 참고 넘어간다는 걸까? 제게 자랑스럽기만 한 어머니를 저 사람들은 흠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가 중소기업 대표로 해외에도 제품을 수출하는 능력이 있는 사업가라는 걸. 오히려 그들이 자랑하는 학력보다 더 현실적인 성과를 이룬 사람이라는 걸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그걸 내세우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 어디 가서 절대로 있는 티 내지 마라.
어머니의 그 말이 떠올라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직감할 수 있었어요. 이 결혼은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 때문에 결코 쉽지 않겠다는 걸요. 남자친구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어도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 가는지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유진이 너 영어 좀 하니? 나랑 우리 딸은 영문과를 나와서 평소에도 영어로 대화하는 걸 즐기거든. 너도 영어 되면 같이 좀 끼어봐.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최소한 영어로 대화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니? 예비 시누이도 덧붙였습니다. 언니도 명문대 나왔잖아요. 영어 회화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공이 아니라서요. 기본적인 정도만 알아요. 영어는 잘 못해요. 사실은 저도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할 줄 압니다. 꾸준히 회화 공부도 하고 있고 대학교 때 1년 동안 미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왔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는 굳이 증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진심이 아닌 평가의 잣대로 저를 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일부러 영어를 못하는 척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영어 좀 한다는 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두 사람은 그저 자신들이 영어영문학과 출신이라는 걸 뽐내고 싶어서 영어로 대화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런 유치한 행동에 굳이 제가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정말로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믿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저와 어머니를 흉보며 영어로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생각할수록 치가 떨립니다. 제 눈앞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그 영어 대화는 사람을 앞에 두고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사람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다녀왔던 저로서는 그들의 영어 발음이 얼마나 어설픈지도 뻔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걸 지적하는 것도 유치하게 느껴졌고 괜히 화를 내봐야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렇게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며칠 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 근무 중이던 제게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회사 근처 카페에 와 있으니 잠깐 나와달라는 것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지만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본심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 어머니가 국민학교 졸업이라는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안은 전부 명문대를 나왔는데 내가 국졸 사돈을 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리고 네 엄마가 아직도 직장 다닌다며? 국졸이면 일자리도 그저 그렇겠지. 돈도 뭐 얼마나 버셨겠니? 네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대줄 능력도 없었을 거고 너희 집 형편 뻔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결혼을 좀 반대했었어. 여기까지 듣고 있는데도 정신이 어지러웠지만 이어지는 말도 가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널 너무 좋아하잖니. 그래서 생각 끝에 허락하기로 했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이 손해보는 결혼인데. 그리고는 갑자기 한 장의 종이를 꺼내서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건 내가 적어본 혼수 목록이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맞춰와야 한다. 빚을 내든 대출을 받든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이 정도는 해와야 돼. 알겠지? 예비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밑에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좀 적었어요. 그건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나중에 언니가 신우한테 치이고 산다는 소리 하는 걸 원하진 않거든요. 집안 상황 열악한 언니를 참고 받아주는 거니까 정신적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수 목록이라니요? 제가 그 종이를 받아 펼쳐보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저는 같은 수준의 학벌에 비슷한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마치 엄청난 재력가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혼수 목록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40평대 신혼집 전세금 전액, 시부모 명의 차량 그랜저급 새 차로 교체, 예비 시누이 결혼할 때 혼수 가전 일체 지원, 예단 현금 최소 3천만 원 이상, 예비 시어머니용 명품 핸드백 및 한복 맞춤 제작, 예비 시누이가 갖고 싶다는 해외 브랜드 시계,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 혼수는 기본. 이게 안 되면 결혼도 없다 생각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을 빌미로 갑질을 하려는 이 사람들이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무시했던 바로 그 국줄 어머니가 사실은 이 모든 요구를 단번에 들어줄 만한 여유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잘난 사람은 절대 있는 티 내지 않아. 중형 외제차에 값비싼 명품 가구와 가전제품, 시어머니를 위한 명품 가방까지.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가 요구했던 결혼 혼수 목록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갖고 싶은 명품 시계까지 적어놨고요. 하지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비 신우가 갑자기 쇼핑백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이거요. 우리 엄마가 언니 엄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거니까 꼭 잘 받으세요. 무슨 선물이라도 되는 듯 포장된 그 쇼핑백. 그 안을 열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요즘 누가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을 멀쩡한 사람 취급하니? 네 엄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좀 보라 해. 그래서 우리가 검정고시 교재 사왔다. 죽어라 공부해서 고등학교는 꼭 졸업하고 우리 집에 사돈으로 오게 해. 그전에는 이 결혼 절대 안 돼. 그 말에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게다가 이미 저는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짓들이에요? 사람을 뭘로 보고 혼수 목록 들이미는 것도 모자라 검정고시까지 보라고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모욕을 당해가며 결혼을 해야 하죠?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국민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제가 덜 배운 사람인가요? 그리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직접 봤어요? 조건으로 따지면 저야말로 지금 이 결혼을 아까워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는 그 황당한 혼수 목록들이 적힌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좋아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요. 저보다 더 잘난 며느리 데려오셔서 그 잘난 영어나 시부렁거리며 잘 살아보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예비 신우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감히 명문대 나온 내 영어 실력을 무시해? 그녀의 말에 저는 조용히 응수했습니다. 무시하다뇨.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리고 그 잘난 영어 발음부터 다시 배우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비 남편을 따로 만나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던 일, 혼수 목록과 검정고시를 운운한 모욕까지.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다 털어놓았죠. 그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엄마랑 동생이 그런 짓을 한 줄은 나도 몰랐어. 듣는 내가 다 창피하고 민망하네. 하지만 자기도 알잖아. 나 진심으로 자길 사랑해. 내가 엄마랑 동생 못 보더라도 자긴 절대 포기 못해. 이어서 그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시는 그런 말, 그런 행동 못하게 할게. 사과도 제대로 하라고 할게. 만약 또다시 그런 일 생기면 그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이번 한 번만 믿어줘.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결국 마지막으로 한 번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비 남편만큼 괜찮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예상을 했지만 그 말투와 내용은 또 한 번 저를 어이없게 만들었죠. 유진아, 나다. 미안하다. 네 엄마가 국졸이라고 말했던 걸로 남편이랑 우리 아들이 나한테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 그런데 너 영어 잘한다면서 왜 그때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민망하게 만들었니? 네가 처음부터 그냥 말을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니. 그날 했던 말들 원래 없는 데서 나라님 욕도 한다고. 그냥 우리끼리 한 소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이제 다 잊자. 잘해보자.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저는 그 말에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사실 영어 좀 한다는 게 어디 자랑할 일도 아니라 생각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잘 지내보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그러면 상견례 날만 빨리 잡아서 네 어머니랑 같이 보자꾸나. 결혼이라는 게 시간만 끌면 더 안 좋아. 되도록 빨리 진행하자. 그렇게 조심스레 다시 관계를 맺어가려던 찰나 시어머니는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도 하기 전에 저를 시집살이 훈련이라도 시키려 하더라고요. 늦은 밤 야근 중이던 제게 전화가 걸려왔죠. 나다. 나 지금 대학교 동문이랑 술 한잔 하고 있는데 말이지. 이따 집에 갈 때 운전해 줄 사람이 없네. 네가 좀 와서 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줄래?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술 드셨다고요? 이 늦은 밤에 갑자기 절 불러서 대리운전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저 지금 야근 중이고요. 내일도 출근해야 해요. 그래도 너 시어머니 될 사람이 부르는데 못 온다는 거야? 여기 내 친구들 앞에서 체면 좀 살려주면 좋잖아. 어머님, 전 직장인이에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술 드신 걸 왜 며느리 될 사람한테 책임지게 하세요? 어머님이 대신 월급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 내가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오냐, 상견례 날에 보자. 내가 네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고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고요. 그리고 상견례는 더 이상 결혼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파혼을 위한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동생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우리 엄마.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우습고 무지했는지를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침내 상견례 날 양가 가족이 예약된 고급 한정식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는 여전히 본인들의 명문대 출신 타이틀에 도취되어 의기양양했고 저희 엄마 앞에서 자신들의 교양과 우월함을 드러내려 애를 썼습니다. 사부인 반갑네요. 저희 모녀는 영문학과 출신이라서 평소에도 종종 영어로 대화하곤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사부인께서는 국민학교 졸업이시라면서요. 요즘 말로 초등학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 기르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 무례한 말에도 저희 엄마는 담담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 잘 키워놨고 후회 없는 인생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후회 없으시다고요? 국졸 인생이면 후회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부인, 초면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오히려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요즘 세상에 학력 가지고 사람 깎아내리는 건 촌스러운 짓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성을 냈고 자기 딸과 둘이 우리 엄마 면전에서 영어로 뒷담화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우리 엄마가 못 알아듣길 바라는 듯 의도적으로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Mom, she want to understand this anyway. I mean, it's not a fault, right? Being uneducated and all. 그리고는 우리 엄마에게 말했다는 듯 던졌습니다. 사부인, 저희는 원래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해서요.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지만 그때 우리 엄마는 조용히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영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셨으면서 무슨 수로 영어를 한다고.
알파벳이나 제대로 아시려나? 그리고 비웃음 섞인 말로 덧붙였죠. 혹시 저희 앞에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통역사라도 고용한 건 아니죠? 그 말에 우리 엄마는 아주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나야. 여기 영어 좋아하는 사람 2명 있으니까 와서 통역 좀 해줘. 내가 무슨 말하는지 그대로 전해줘.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비서? 설마 허세 좀 그만 부려요. 당신이 무슨 비서까지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있는 척 좀 그만하시죠. 하지만 불과 5분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등장했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화에 불편한 점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의 명함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주식회사 땡땡 섬유 비서 윤성찬. 비서의 정중한 인사에 식당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예비 시어머니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딸, 이거 봐라. 사부인이 쫄려서 알바까지 고용했나 봐. 참 그렇게까지 체면 차려야 돼? 그러나 예비 신우는 엄마의 비서 얼굴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선배님? 예비 신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어요. 선배님이 왜 여기 계세요? 설마 여기 사장님 비서? 그래, 대학 다닐 때는 교수님한테 발음 지적받고 울던 게 기억나는데. 너 그 실력으로 지금 우리 사장님 앞에서 영어 잘한다고 뻔뻔하게 구는 거야? 김 비서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 아직도 취업 못하고 백수라며? 대학 동문들이 다 알고 있어. 언제쯤 정신 차릴래? 예비 신우는 머쓱한 듯 고개를 푹 숙였고 그제서야 예비 시모도 입을 떡 벌리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진짜야?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사부인 개인 비서고 그럼 진짜 회사 사장이란 말이야? 그런가 봐 엄마. 우리 진짜 큰 실수한 것 같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나 사부인, 세상에 우리 아들이 사장님 집 사위 되는 거였네요. 그리고 우리 딸도 혹시 사부인 회사에 취업시켜줄 수 있지 않으세요? 아이고, 이게 웬 복인지 모르겠네. 어쩐지 말하는 게 고급지더라니. 그 여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국졸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로또 맞았다며 아첨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역겹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기세였어요. 아니에요. 우리 귀한 딸은 아무 집에나 못 져요. 특히나 사람을 학력이나 조건으로 판단하는 무식한 시댁이라면 더더욱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부인, 제가 앞으로 공주님처럼 모시고 절대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결혼만은 없던 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물 건너갔어요. 이미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딸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국졸이라고 내 딸까지 무시하며 못 살게 굴었다면서요. 그 얘기 듣고 눈이 뒤집혔지요.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상견례 하러 온 게 아니라 파혼하러 온 겁니다.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 내 딸을 줬다간 어떤 고생을 시킬지 뻔하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비서에게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비서, 이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는 걸 좋아한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영어로 그대로 전달해줘요. 대학교 나왔다고 영어 좀 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잘났으면 배운 티를 좀 내라. 사람 무시하지 말고 너희 주제나 알고 살아라. 내 딸 너희 같은 인간들한테 절대 못 준다. 예비 신우는 당황하며 저희 엄마한테 매달렸습니다. 저기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장님이실 줄 정말 몰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오빠는 잘못 없으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예비 시모도 울먹이며 손을 붙잡았습니다. 부인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딸
정말로 사장님 회사에 취직하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기회만 주세요. 그리고 따님이랑 우리 아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엄마가 들은 척도 안 하자 이번엔 저를 보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엄마 좀 잘 설득해다오. 너랑 우리 아들이 서로 얼마나 좋아했니? 이렇게 쉽게 끝내는 건 네 입장에서도 너무 아깝잖아.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줌마, 방금 저희 엄마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아줌마랑 아줌마 딸한테 사과받고 파혼하러 온 거예요. 엄마가 걱정돼서 같이 와주신 거고요. 숨을 깊이 들이킨 뒤에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 엄마가 회사 사장이 아니라 길에서 나물 파르시던 분이었어도 아줌마가 이렇게 매달렸을까요? 저한테 엄마는 어떤 모습이든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며느리를 찾으실 땐 아줌마랑 아줌마 딸이 그 초등학생보다 못한 발음으로 영어를 떠들어도 참고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구하세요. 저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한 뒤 저희들은 다 함께 상견례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그 집안 여자들이 엉엉 울며 서로를 탓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남자친구도 너무 미안하고 창피했는지 저를 붙잡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가족 때문에 너랑 너희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줬다. 정말 면목이 없어. 행복해져.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예비 남편은 그 일 이후로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다 하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자기가 무시하던 사람이 멀쩡한 회사 대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에 빠져서 화병이 났다 하고, 여동생은 대학 동문들 사이에 그날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는 바람에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창피를 당했다고 해요. 이 일을 겪으며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사람은 절대 겉모습이나 학벌 배경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을요. 누군가에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남자친구와의 파혼 이후 한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의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엄마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 회사를 선택했던 이유도 언젠가 엄마를 도와드릴 생각에 수출 관련 업계 경험을 쌓으려던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매일이 정말 즐겁고 보람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분간은 남자를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지쳤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단 지금은 엄마와 제 삶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저는 지금처럼 스스로 일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